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내림폭이 커지며 4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회의론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여러 악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한홍 기자, 오늘 증시가 크게 흔들렸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루 약세였지만 특히 장 막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 넘게 떨어져 3,99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 아래로 마감한 건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1조 3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고 기관도 2,200억 원 순매도로 가세했습니다. 개인이 1조 2천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4% 빠진 91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잦아들지 않으며 미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데 이어 이번 주 미국 실물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 실물 경제 지표도 시장의 예상을 밑돌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떨어져 10만 2,800원, SK하이닉스는 4% 넘게 하락해 5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70원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어제보다 6원 오른 1,477원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날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환율을 안정시키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면서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세가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주식을 2억 2,828만 달러, 한화로 3,373억 원 순매수 결제했습니다. 이는 10억 786만 달러 순매수 결제했던 일주일 전과 비교해 77%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2주차 일정에 들어간 생중계 업무 보고와 관련해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정책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는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최근 업무 보고가 공직자 망신 주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강진홍 기자, 이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 보고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2주차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 보고의 모든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전부 공개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집단 지성이 모이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중계 업무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 같은 형태가 편할 수 있다며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도 격려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직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최근 업무 보고가 지나친 망신 주기와 기강 잡기로 이어져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정부 정책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풀 해법으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거론했습니다. 협동조합과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소 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에 소환돼 조사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한 적도 있어서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즉 고정간첩이라고 말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전엔 미용 문제라고 봤던 탈모를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가 끝난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최근 불거진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에 대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받았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틀 만에 SNS에 글을 올려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던 이 사장이 다시 이틀 만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이 밀반출 전수조사를 지시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셈입니다. 대신 지금 하는 보안 검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보안 검색을 더 강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 세관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니까. 공개 질책 이후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른 의도는 없는 업무상 지적이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사장이 뒤에서 SNS를 통해 반박하는 게 공직자로서 맞는 일이냐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장은 최근 불거진 사퇴 요구에 대해 다른 생각은 별도로 해보지 않았다며 중도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는 건데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4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결입니다. 이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혐의는 크게 5개로 모두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어진 거로 의심받는 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 사건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피지를 통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경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1심 판결을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번 달 말에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1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가운데 일반 이적과 위증 혐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의 마치고 오는 29일 전직 군인들과 경찰 간부들 사건과의 병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앞서 내년 2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인맥을 동원해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줬었다는 돌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결심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영부인 인맥을 동원해 재판을 청탁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하려 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해왔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적 있다는 돌발 발언도 나왔습니다. 과거 김 씨로부터 투자금 15억을 받아 수익이 난 3억을 돌려준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특검에 새롭게 털어놨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특검이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김건희 씨가 이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김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선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두 번째 보석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단은 내년 2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건희 특검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할 자료가 방대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합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서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를 대면 조사하며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서며 한학자 총재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한 셈입니다. 교단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일탈일 뿐이라는 통일교 주장과 달리 한 총재 제가 없이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된 한 총재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며 대면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재판 일정으로 무산되자 이틀 만에 다시 접견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뒤 첫 대면 조사로 우선 경찰은 압수한 통일교 내부 보고와 과거 일정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총재에게 로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발단인 윤 전 본부장은 최근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와 로비 당사자들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2018년 무렵 통일교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이를 근거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한 총재 개인 금고 속 280억 원이 로비에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진 1억 원이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금고 속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총재에 이어 금고지기와 교단 자금 담당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당사자인 통일교 전 간부가 물귀신 작전이라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은 한 총재 지시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특검 질문에 자신은 윤 전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으로 본다며 한 총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얻으려는 건 잘못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전 회장의 기억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며 한 총재 지시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에 이어서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끝나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특검 수사로 12.3 비상계엄이 정적 제거와 영구 집권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3대 특검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2차 특검 본격화에 나선 건 갑자기 불어닥친 통일교 의혹이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란 청산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부각해 야당으로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또 그 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전 총장이라든지 계엄 해제 의결 주도했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그 사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 각각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준비하며 내로남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금품 수수,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대통령과 한학자 총재 회동 등의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최대 150일 동안 한 번에 파헤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의 2차 특검을 향해선 내란몰이를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개혁신당도 쌍특검은 내란 물타기라는 민주당 주장에 계엄을 통일교가 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자고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교 특검 따로 하면은 서로 잘 굴러갈 거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까지 끝나면 2차 특검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라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권이 통일교, 민중기 쌍특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여론전에 나서면서 연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은 온전히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정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공유하고 공론화 최종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명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 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고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조항을 수정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사실상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의 개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함께 호텔 식당에서 수십만 원의 식사를 함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어도 5명이 식사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해당 일정은 공개 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9월 5일 박 대표 등과 함께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오찬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당 윤리위에 권고했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도부의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당원들을 망상 바이러스, 사이비 추종자라고 모욕한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전 최고위원이 외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데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양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친구 목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9월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적용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 탭이 석 달 만에 친구 목록으로 복원되는 셈입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서 친구와 소식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 이어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이같이 선고하고 인터파크 커머스 청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일 법원은 인터파크 커머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았고 1년 가까이 인수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YTN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미국 본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쿠팡이 이런 곳에 본사를 둔 이유는 법인세 면제 혜택도 있지만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쿠팡 로고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법적 주소지일 뿐 실제 경영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No, Coupang has a real operational office or not. That's the reason why it came. Okay, yeah. I mean, their headquarters ain't here. A lot of people lie and say their headquarters is here. 특히 이곳은 쿠팡 INC 외에도 28만 개 기업의 법적 주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본사 주소지로 둔 이유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회사법이 간단해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한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3% 이내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아 델라웨어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델라웨어 법원 자체가 corporate friendly, 굉장히 친기업적인 그 법원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좀 문턱이 다른 이에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선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본사, 쿠팡 잉크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 클래스 액션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돈을 벌어도 8.7%의 주정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도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곳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는데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웨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주 방송 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 발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법적인 절차로 이번 사안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개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박나래 마지막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나래 씨는 해당 영상에서 박나래입니다. 8일 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던 방송활동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자진하차의 계기가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또는 책임을 따지려고 한 선택은 아니라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한 상황을 고려한 듯 이제는 말을 아끼겠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선 수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절차에 맡기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은 추가 주장이 잇따르면서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동료 연예인까지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박 씨의 마지막 입장이 논란을 잠재우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박나래 씨와 관련한 주사 이모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2일 이면택 전 대한의료협회장이 주사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결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걸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은 또 다른 인물 링거 이모도 고발했는데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굵은 붉은색 철제 빔이 심하게 뒤틀렸고 추락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이 뒤엉켜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사고 엿새째 취재진의 근접 공개된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사고 현장 문이 열리고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의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헬멧을 쓴 과학수사 요원들은 붕괴 현장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철제 빔 연결이 끊어진 곳에는 고소 작업차까지 동원돼 직접 올라가 확인하고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감식이나 이후 수사 방향에서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계에서부터 사고 직전 작업에 이르기까지 공사 전반에 걸쳐 구조적 결함이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추가 감식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신속하게 잡은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 4차라도 언제든지 계속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자 12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모두 7개 업체 10곳에서 휴대전화 15대를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 세대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물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의 자살률은 OECD 1위인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한국 청년의 삶을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전합니다.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의 첫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인 이른바 번아웃을 경험한 경우가 10명 중 3명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보다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0대 때부터 개인의 관심사를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자마자 좀 바로 또 압박이 심한 분위기에서 또 살아남아야 하는, SNS를 통해서 이제 자신과 타인과의 비교가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뭐 자기 본인만의 페이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어도 일자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36%에 그쳤습니다. 계층 이동의 희망도 크지 않습니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경우는 27.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늘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은 10명 중 1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대인 신뢰도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1위에 불과했습니다. 발전을 하려면은 경쟁 시스템은 필요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발전한 단계에서도 그게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자살률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29.5명으로 OECD 1위인 한국 전체 평균 29.1명을 넘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25.8%로 지난 2000년보다 비중이 4배 늘었습니다. 30살에서 34살 사이 미혼율은 남성이 74.7%, 여성이 58%로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8.04% 올랐습니다. 아직 이번 달이 남았지만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해 올해 상승률은 2006년에 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연간 상승률로 2018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8.03%, 8.02%였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정례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이 다뤄지게 되는데 외교부가 이번 회의를 주도하자 통일부는 불참을 선언하면서 주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별도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 협의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연두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양측 수석 대표로 나선 가운데 국방부 등 양국의 관련 부처 담당자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대화 복귀 등과 관련한 대북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는 통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회의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로서는 이 조인트 팩트 시트 상의 한반도 관련 요소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인 소통을 미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 문제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하는 데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는 주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별도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통일부는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목표의 접근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와 노선을 차별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내 부처 갈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최근의 사안도 대부분 다 조율된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역별 사령부를 상당수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미군 지휘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복수의 미군 주요 사령부를 격화시키고 최고위 장성 간 힘의 균형을 이동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통폐합 작업의 일환으로 사성 장군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일정 부분 완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달 해당 설비에서 가스 누출로 임시 조치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노동계는 땜질식 대응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한 달 전 사고 지점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관에 생긴 틈으로 가스가 새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는 내용입니다. 11월 달에 가스가 빠졌던 자리가 그 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시방편으로 조치했다고 했잖아요.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하고 확인해야겠죠. 해당 설비는 지난 2023년 1월에도 가스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았고 설비는 수리를 마친 뒤 재가동됐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성은 지난 6월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내화 구조가 아닌 일반 배관을 사용하는 등 17건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땜질식 처방이 사고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설비에서 폭발 사고가 두 번째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지점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태안화력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고가 난 열교환기 배관 부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0대 청소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장에서 트레일러를 후진하다가 청소 중인 하청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민원 사주 의혹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 요구에 따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피살된 유명 영화 감독을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독서를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숨진 감독이 생전에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의 감독 롭 라이너가 지난 14일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라이너 감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They worked throughout the night on this case and were able to take into custody Nick Reiner, a suspect in this case. 그런데 유명 감독의 비극적인 죽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숨진 라이너 감독이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이른바 반트럼프 인사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라이너 감독이 자신을 향한 집착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라이너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분노를 불렀다며 아들이 용의자가 된 상황까지 비꼬았습니다. Became like a deranged
person, Trump derangement syndrome. So I was not a fan of Rob Reiner at all in any way, shape, or form. I thought he was very bad for our country. 트럼프의 막말에 미국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부적절하고 무리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가 숨졌을 때와는 180도 다른 반응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should have said nothing. I think when the president says these sorts of things, it detracts from his policy achievements and his agenda. 미국 언론들은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계속되는 한 정적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트럼프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기가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NBC 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마가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70%로 지난 4월 78%보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마가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공개 문제 등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회의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 유엔 일본 대사는 중국의 비판은 의제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B-21 폭격기와 닮은 무인기에 이어서 드론 항모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100만 드론 양성책을 추진하며 중국과 무인기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락고 밖으로 나온 가오리 형상의 기체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언뜻 보면 미군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 B-21 같지만 중국이 개발한 무인 정찰기 차이홍 7입니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실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날개폭 27.3m, 최대 이륙 중량 8톤으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췄습니다. 마하 0.5의 속도로 16,000m 고고도 상공에서 16시간 동안 반경 2,000km를 정찰할 수 있습니다. 第一个呢就是高速突防，第二个呢它具有很强的隐身性能，这样就可以为有人机打前站。 중국은 앞서 드론 항모로 불리는 무인기 지우10도 처음 하늘로 띄웠습니다. 탑재 중량 6톤으로 소형 드론 100대를 싣고 36시간 동안 7,000km까지 날아가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它那么高的挂载能力，可以挂载多样化的武器，既可以提高它的这个突防打击能力，也可以提高自己的生存能力。 이에 질세라 최근 미군도 하와이와 유럽에서 잇따라 벌인 드론 전투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전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100만 드론 양성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염두에 둔 드론 전쟁 대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LG 신민재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김민재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주고받았습니다. 야구에서도 축구에서도 씨름과 배구에서도 요즘 민재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민재가 보낸 선물이 한국의 민재에게 도착했습니다. 뮌헨에서 뛰는 축구 선수 김민재가 국내 프로야구 선수 LG 신민재에게 축구 유니폼을 보낸 겁니다. 사인까지 해주셨네요. 축구는 김민재, 야구는 신민재.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신민재 옆에서 박수 쳐주는 김민재를 그린 그림을 공개했던 뮌헨 구단은 동영상까지 공식 SNS에 올렸습니다. 신민재도 화답했습니다. 등번호 3번 김민재의 이름이 쓰인 LG 트윈스 야구 유니폼을 답례로 보냈습니다. 저는 민재로서 앞으로도 선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화이팅! 민재의 활약은 야구 축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씨름의 김민재는 지난달 2년 연속 그리고 통산 3번째 천하장사에 올랐고 배구 코트에는 대한항공의 10연승을 주도했던 속공의 달인 김민재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의 김민재 활약상 보면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까? 네, 당연히.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는 그 두 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이름으로서 저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같은 이름의 다른 선수들. 지금은 그야말로 민재 시대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김하성 선수가 원 소속팀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1년 더 남기로 했습니다. MLB.com은 김하성이 애틀란타와 $2천만, 우리 돈 294억 원에 1년을 다시 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하성은 1년 계약이 끝나는 내년에 FA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깊어가는 겨울과 달리 내일도 강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광주 6도, 부산 8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 예년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 웃돌며 늦가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중부 곳곳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는 종일, 다른 지역도 오전에서 낮까지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밀려 10거래일 만에 4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에 바짝 가까워지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 빨간불이었던 코스피는 이내 내림세로 돌아서 장 내내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 막판 2% 넘게 떨어지며 3,999.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 아래로 마감한 건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의 1조 원 넘는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1조 2천억 원어치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떨어져 10만 2,800원, SK하이닉스는 4% 넘게 하락해 5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4% 빠진 91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잦아들지 않은 데다 미국 실물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일본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중국 경기도나 우려 등이 겹치며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습니다. 경계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AI와 관련된 어떤 과잉 투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겹쳐져서 외국인 매도분을 많이 나왔다고 보고. 외국인 매도세의 원달러 환율도 6원 오른 1,47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환율을 안정시키진 못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습니다.
아직 이번 달이 남아있지만 하락 전환의 가능성은 희박해 올해 상승률은 2006년의 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한 해 전보다 3.8% 줄어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청은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487조 7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9조 원, 3.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매출 감소인데다가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로 가장 큽니다. (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건데요.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조치로 국민연금과 전략적 환해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팔라진 환율 변동성의 원인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환율 상승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일단 큰 폭으로 1,460원대까지 떨어졌었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 국민연금이 출동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었거든요. 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통화 수합도 연기를 했고 이 전략적 환해지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달러 자체, 뭐 절대적인 상대적인 값이지만 자체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환율은 상당히 좀 의외였었고요. 특히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이 외환시장 장이 마감하는 한 3시 반경에 1,481원 10전짜리에서의 거래가 성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삐쭉 치솟았잖아요. 근데 실은 1,480원대가 상당히 지금 심리적이자 기술적 분석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깨버린 거잖아요. 근데 부랴부랴 이 당국이 나서서 이 1,481원대의 거래는 일단은 거래 당사자가 주문 오류였다. 그래서 양쪽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이제 77원으로 마감하게 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 환율 급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3천억, 어제도 1조 3천억, 이틀간 거의 2조 6천억 이상을 이제 순매도한 부분이 이제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채권에서는 또 오늘 오히려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었거든요. 채권 금리 좀 떨어지는 그런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환율 상승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심리적인 마지노선 1,500원 선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을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500원보다 저는 1,480원대 보고 있거든요. 1,500원을 만에 하나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갔다라고 친다면 상황이 꽤나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뭐 외환보유고라든가 우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 또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뭐 주식 위탁액 같은 경우 평가액 같은 것들을 보면 외환 위기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이게 항상 외환 시장의 심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0원이 아니라 1,480원대에서 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좀 보면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환율 오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4가지, 5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당국과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서학개미 때문이다. 서학개미가 하도 이제 미국 주식을 사대니까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로 사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 서학개미가 갖고 있는 주식 평가액, 미국 주식 평가액이 한 2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이기는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축은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해외 투자 많이 하느냐. 1,300조 중에 지금 한 740조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연금 때문에 달러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세 번째는 수출 기업들입니다. 지금 수출 기업들이 흑자 내고 있거든요. 경상수지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아마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IMF 직전인 97년, 98년과는 상황이 사뭇 다른데 이 수출 기업들이 달러로 결제받았잖아요.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더 강해질 것 같고 환율이 커질 것 같다는 이 심리가 있으니까 이걸 환전해서 원화로 들어와야 되는데 달러를 그대로 킵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난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반영됐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뭐 내년에도 적자 재정 또 국채 더 찍는다고 하고 유동성을 죄기는커녕 더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이 우리의 원화의 몸값을 떨어뜨렸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앞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뭐 국민연금이 출동한다, 외환당국이 개입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지금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는 지금 비교적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렇죠. 게 네. 지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지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럼 미국 주식 안 삽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학개미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 국민분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6개 통화, 가령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파운드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는 실은 99, 100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100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99, 98, 97선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연준 의장이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달러 약세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유로화 대비 달러는 약해졌다는 뜻이고요. 파운드화 대비도 그렇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엔화 약세였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또 이번 주도 굉장히 또 강해졌고 저마다 이 상대국 통화가 이렇게 달러 대비 절하되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가 유독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전략적 환해지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 그렇죠. 겁니까? 말이 어렵죠. 지금 전략적 환해지도 연장하고 뭐 한국은행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도 연장했다. 저 먼저 전략적 환해지와 외환 스와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가령 주식이 오를 것도 예측하지만 그 나라의 통화인 달러가 강해질 것까지도 같이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상승도 먹고 또 환차익도 먹고 하는 건데 전략적인 환해지는 뭐냐? 국민연금이 판단을 해서 현재 환율대가 맥시멈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술적 환율제라고 해서 투자한 데 부분에 대해서 5%에 한해서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 그 환율대에서 달러를 딱 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투자 자산의 5% 달러 매도분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전략적 환해지는 최대 10%. 그러니까 지금 750조 잡으면은요, 해외 투자. 거기 한 75조 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환율대, 뭐 1,470원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고정을 딱 시켜놓고 달러를 팔게 되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달러 매도에 대한 그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한운과 외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해외 투자를 하려면 시장에서 달러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의 값을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러지 마라.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지 말고 우리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일단은 먼저 달러를 줄 테니까 이 돈 갖고 투자해.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우리 외환 보유액에 달러를 갚어. 그러니까 달러의 신규 수요는 나오지가 않죠. 그러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이제 테크닉을 부려서 이제 달러 강세를 좀 막는, 그러니까 원화의 절하, 이 환율 상승을 막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건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전략적 환해지 10% 또 한국은행과의 외환 통화 수합 연장을 했는데도 오늘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해프닝이긴 하지만 1481원대까지도 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이 있나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략적 환해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그럼 수익 손해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환해지를 걸어서 1,470원에서 고정을 걸었는데 환율은 1,500원이 됐다고 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실은 환차 이익을 벌 수 있었는데 1,500원이었으니까요. 그만큼의 1,470원에서 예를 든 겁니다. 30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정교한 판단보다는 환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전략적 환해지를 걸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비난은 나중에 사후에 그게 밝혀진다면 또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앞서서 당국 관계자가 우리 서학개미들의 그런 투자 성향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창용 총재도 그랬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순 매수세가 좀 줄었다면서요? 저도 오늘 나온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막 정말 이제 미국 주식 열기가 컸을 때는 일주일에 3조도 샀고요. 예. 보통 1조, 2조, 1조 5천억 정도는 삽니다. 저기 일주일 전에도 한 1조 4천억 정도는 이제 샀던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가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이게 3천억대거든요. 예. 10억 달러 정도 샀고 뭐 많을 때는 15억 달러 정도도 샀었는데 그 이상도 샀었습니다. 근데 2억 달러로 줄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국내 이제 서학개미들이 정말 뭐 화수분처럼 나왔던 그런 유동성에 대한 자금이 일단은 막힌 건가라는 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최근 6일부터 12일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뭐 오라클에 대한 CDS 프리미엄들, 또 브로드컴에 대한 이야기들, 또 AI로는 돈 못 버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뭐 물을 안 타거나 신규 투자를 붙잡아둬서 안 샀을 수도 있는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0거래일 만에 4천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주 이제 당장 오늘 밤부터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번 주를 이제 슈퍼 위크를 넘어서 울트라 슈퍼 위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나빠야지만 역설적으로도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제 내년 바뀌는 연준 의장도 내년 연준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좋을 겁니다. 좋을 거고 다음 분기에 대해서도 자신감 넘치게 말할 거고 다 좋을 텐데 다 빼고 시간에 걸려 봐야 됩니다. 이거 발표 후에 시간에서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하고 난 뺄 거야 해서 마이크론을 만회하나 뭐 어제도 빠지고 좀 빠졌었는데 더 한번 급락이 나올 시는 글쎄요.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이와 연관된 AI 반도체 소부장들의 타격도 이미 꽤 크거든요. 이틀 연속. 또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새벽을 정말 긴장감 있게 봐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금요일은 BOJ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거의 99%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또 올리면 이제 엔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좀 어렵습니다만 엔화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또 유동성 축소도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이번 한 주까지는 뭐 그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그리 반갑지 않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3년 만에 최대치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잔액 기준으로도 최대치고 특히 12월의 증가폭이 6,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요. 그 11일 동안에 하루에 거의 600억, 610억씩 마통을 썼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데 현재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다 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담대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마통을 전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집을 사려는 이제 집값은 오르지만 거래는 거의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마통을 집 살려는 데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생활비로 썼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생활비로 썼기에는 12월이 너무나 가파릅니다. 뭐 매일 610억씩을 이제 빌렸다고 봐야 되니까요. 좀 잔액이지만 12월의 증가폭은 이제 6,300, 400억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12월에 빌린, 특히 12월에 급증한 마이너스 통장은 저는 상당액 80%는 주식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주식이 빚 투자라고 하죠. 신용융자 잔고가 27조 원이 넘어서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 돈이 역대 최대치인데 아마도 여기는 이제 담보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 담보율을 맞추지 못하면 뭐 진짜 마진콜이 걸려서 더 싼 값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가 또 물을 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도 중요하고 특히 12월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신용융자 잔고 27조가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만에 하나 우리는 지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코스피가 계속 4천 이상 뭐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이 나서 뭐 시장이 한 5%에서 많게는 10%가량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 반대 매매 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5% 빠질 거 뭐
7, 8% 빠지고 이렇게 더 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 이 마이너스 통장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빚투자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외국인이 어제 오늘 너무나 이 투매에 가까운 모습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돈 빌려서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금 계획도 세워 놓으셔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메우는 거 작업도 좀 하면서 너무 낙관보다는 오히려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또 과도한 비관이 이번 한 주는 좀 낫지 않나 그런 투자 전략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상승 폭이 3년 만에 가장 크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금리도 기준금리도 미국에 비해서 낮고 그 동안에 약간 뭐 한국은행 총재이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는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장금리,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꽤 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3%가 넘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뭐 오늘은 좀 이제 안정세를 찾았지만 지금 뭐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우리의 시장금리는 튀어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금융채 5년짜리, 은행채 5년짜리 금리가 훌쩍 뛰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코픽스 금리가 높아져서요. 아마도 지금 신용이 아무리 좋은 분들도 내가 집 살려고 돈 빌리러 간다라고 할 때 한 4.3, 4.5, 이제 4% 초반 받기도 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 정도로 지금 주담대 시중금리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볼까요? 지금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8만 6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4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 8만 6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제 환율은 1,480원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과 뭐 차티스트들이 해서 이 8만 6천 달러에 대한 저항과 지지를 꽤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떨어졌을 때도 항상 8만 6천에서는 반등해서 튀어 올랐었는데 오늘 장중에 8만 6천에 좀 깨지는 8만 5천 달러도 왔다가 회복됐다가 깨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의 패턴을 좀 보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와 AI 이제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와 암호화폐의 코릴레이션이 좀 상당히 컸었거든요.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치 이 암호화폐, 이 코인이 AI 관련 주식의 이제 좀 선구자, 앞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코인이 무너지게 되면 코인만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주들도 함께 무너지는가 그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깨지게 될 경우에는 뭐 지금 7만 달러 선, 많게는 4만 달러 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한 2주 전쯤 보면 우리가 고래라고 하죠.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전자지갑에 갖고 있는 고래들이 꽤 많이 이제 매도량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좀 본다면 주식 얘기만 우리는 했지만 이 코인 부분, 특히 비트코인의 이 8만 6천 달러 사수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강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 금값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이 캐시우드가 향후 급락 가능성을 전망했거든요. 네. 같은 그럴 의견이십니까? 수밖에 없겠습니다. 캐시우드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기술주, 성장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라는 실물들의 저렇게 이제 기염을 통하는 승승장구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금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예. 반대 의견도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가 이제 임명하게 될 새로운 연준 의장과 이 뉴 원주는 달러 더 푼다 기조입니다. 하고 금리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더 낮춘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율이 높아서 문제지 달러 자체로는 더 그냥 흩뿌리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이 급락하거나 폭락 조정은 있어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폭락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는 건데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4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결입니다. 이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혐의는 크게 5개로 모두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어진 거로 의심받는 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 사건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그 관련 내용을 피지를 통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경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1심 판결을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번 달 말에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1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가운데 일반 이적과 위증 혐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의 마치고 오는 29일 전직 군인들과 경찰 간부들 사건과의 병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앞서 내년 2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엄 뒤에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며 4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하지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힌 진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과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보고를 잇따라 받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함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등을 고문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입법부를 장악하려 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국회를 이끌어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 모두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봤습니다.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한 내란 특검은 이 같은 비상계엄의 전모를 반영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다만 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차분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일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합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서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를 대면 조사하며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서며 한학자 총재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한 셈입니다. 교단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일탈일 뿐이라는 통일교 주장과 달리 한 총재 제가 없이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된 한 총재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며
대면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재판 일정으로 무산되자 이틀 만에 다시 접견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뒤 첫 대면 조사로 우선 경찰은 압수한 통일교 내부 보고와 과거 일정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총재에게 로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발단인 윤 전 본부장은 최근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와 로비 당사자들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2018년 무렵 통일교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이를 근거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한 총재 개인 금고 속 280억 원이 로비에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진 1억 원이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금고 속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총재에 이어 금고지기와 교단 자금 담당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가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지시가 아닌 개인 일탈이었다는 건데 윤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 같다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20대 대선 당시 양당 후보와의 접촉을 논의한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윤 전 본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데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치권 접촉 의혹을 두고는 윤 전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본다며 한학자 총재를 위한 거라며 명분을 얻으려는 건 잘못이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되는 특별집회 이후 작성된 이 전 회장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메모에는 정권 교체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전 회장은 특별집회 이후 윤 전 본부장이 핵심 인사들을 모아 이야기한 내용을 적은 거라며 개인의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 같다면서 한 총재 지시라고 하는 게 분명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당시 후보 측과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서 모두 연락이 왔다며 특정 정당만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총재 역시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물귀신 작전과 꼬리 자르기로 맞서는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커지자 수기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심부터 도입하는 등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민주당.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법안을 다듬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법안 이름을 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로 일반화하고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재판부 구성 과정엔 법무부나 헌법재판소는 배제하고 아예 사법부만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전담재판부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한간에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공개하며 반발을 잠재웠는데 의원총회에서도 수정된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의총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하는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이 공개되자 위헌 시비가 불거지면 보석 석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공개 반대했던 조국혁신당도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거로 보이는 만큼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제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는 입장이지만 초안보다 한 발 물러선 수정안에 대한 강성 지지층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친윤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극단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겠다며 국민이 가라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기조변화 가능성을 암시한 전향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국회가 국민 갈등 진원지라 지적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마주했습니다. 집토끼 걱정 말고 국민 다수의 뜻을 봐달라며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의 절연을 주문했습니다. 집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에 장 대표는 진영 논리와 극단적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돌아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칼날도 어느 정도 거쳐가는 만큼 이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며 과거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균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외연 확장으로의 노선 변경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조 변화를 시사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변화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며 경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미 있게 읽힐 수 있는 지점이라 평가했고 장 대표와의 최근 만남을 두고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12월 말까지는 특검들 중에서 상당 부분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떠한 전환의 국면이 오지 않겠느냐.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 안팎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토론회와 별도 모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태도 변화와 혁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저는 이제 벗겨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다만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계파 갈등 이슈는 잠재적 뇌관으로 꼽힙니다. 실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잡음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노선 변경, 여기에 유의미한 당 쇄신과 개혁까지 쉽지 않은 고차방 정식을 눈앞에 둔 장동혁 호가 또 한 차례의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특검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끝나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특검 수사로 12.3 비상계엄이 정적 제거와 영구 집권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3대 특검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2차 특검 본격화에 나선 건 갑자기 불어닥친 통일교 의혹이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란 청산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부각해 야당으로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또 그 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전 총장이라든지 계엄 해제 의결 주도했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그 사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 각각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준비하며 내로남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금품 수수,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대통령과 한학자 총재 회동 등의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최대 150일 동안 한 번에 파헤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의 2차 특검을 향해선 내란몰이를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개혁신당도 쌍특검은 내란 물타기라는 민주당 주장에 계엄을 통일교가 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자고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교 특검 따로 하면은 서로 잘 굴러갈 거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까지 끝나면 2차 특검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라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권이 통일교, 민중기 쌍특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여론전에 나서면서 연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방송 중단 선언 8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분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제기된 사안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겠다며 더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나래 씨와 관련한 주사 이모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2일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장이 주사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서 검토한 결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 전 회장은 또 다른 인물 링거 이모도 고발했는데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의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붉은색 철제 빔이 심하게 뒤틀렸고 추락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이 뒤엉켜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사고 엿새째 취재진의 근접 공개된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사고 현장 문이 열리고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의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헬멧을 쓴 과학수사 요원들은 붕괴 현장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철제 빔 연결이 끊어진 곳에는 고소 작업차까지 동원돼 직접 올라가 확인하고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감식이나 이후 수사 방향에서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계에서부터 사고 직전 작업에 이르기까지
공사 전반에 걸쳐 구조적 결함이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추가 감식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신속하게 잡은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 4차라도 언제든지 계속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자 12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모두 7개 업체 10곳에서 휴대전화 15대를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자질과 역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라면서 깎아내렸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 해체와 방미통위 출범을 이끈 민주당은 김종철 초대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적법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폭주를 반복했다며 해체가 필연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 목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이인만으로 무리한 정책들을 많이 의결했고 헌법학자 출신인 김종철 후보자를 두곤 자질과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감싸며 충실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위원장으로서 적임자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반면 방미통위 출범 자체를 이진숙 축출작전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관련법이 위원 판단을 받으면 김 후보자 임명도 정당성을 잃을 거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또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소환해 김 후보자를 이념적으로 편향된 폴리패서로 규정했습니다. 한상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재승인을 무기로 길더기리를 할 것이다. 방송 미디어 관련 경력이 부족한 점 역시 언급됐는데 국민의힘은 배우의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건 아니냐고 대통령실까지 겨냥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 받았습니까? 아니 컨펌을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야권이 김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념 성향을 집중 추궁하자 여당은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해산 결정을 내리는 사안 자체를 그 소수 이게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논쟁을 정략적으로 호도해서 색깔론을 여전히 펼칩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 눈높이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를 살펴 검토하겠다며 원칙론을 폈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기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국회목 방미통위 위원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앞으로 방미통위 안정화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가와 인가의 경우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정 개인이 케이블카를 6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며 왜 특혜를 누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며 특혜라고 믿어질 정도로 심각한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게 타당한지 고민을 꼭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 달 직원 월급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내부 공지문을 통해 12월 급여 가운데 일부는 정기 급여일인 19일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급여 정상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거래 조건과 납품 물량 회복이 지연되고 매각 절차마저 진전되지 않으면서 자금 상황이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렸지만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4도, 부산은 8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이남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강원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요즘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국밥을 먹은 뒤에 유독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겨울에는 기온 변화로 인해서 교감 신경이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포도당이 쉽게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국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반대로 혈당이 급격히 하강하게 됩니다. 네, 이때 뇌는 에너지가 급격히 줄었다고 판단하면서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졸음을 피하려면 음식의 양을 30% 정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은 반찬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